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이 안 되네요. 어색하죠. 어색하다. 아직 이사후 새집 증후군인가? 네. 자, 자기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황대리입니다. 네, 영화관 마케터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백수 하면 한량이 너무 밀리는 것 같아서. 네,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단일화하고, 네. 속닥하게 이제 시작하는데. 네. 사진까지 찍어왔더만, 보니까. 귀엽죠. 자, 어떠십니까? 기분이. 뭐 똑같은 데서 똑같은 사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약간 기운이 달라. 황대리도 엄청 열심히 찾아오고 뭘. 네.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프로메테우스를 다 못 봤어요. 네, 그걸 이제 보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네.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그 루프탑 사일런트 시네마가 있었잖아요. 그거 네. 준비를 하느라고 네네.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벌써 마음이 이렇게. 프로메테우스를 네. 못 보고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집에 가서 볼 건데 안 보고 와야겠다. 왜냐면 안 보고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요. 그분들의 시각을 망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핑계를 대봅니다. 그래, 뭐 잘 갖다 붙인다. 네. 아무튼 근데 저 사이런트 시네마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이거 좁았어요. 생일 게 많죠? 큰 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뭐야? 큰 사고가. 너 얘기 들었어. 댓글로 막 났던데. 중간에 영화가 한번 끊겼어요. 네. 진짜? 끊겼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뭐 나름의 보상책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네. 뭐 이걸 좀 논의하고 있는데 네. 뭐 영화사에서 그걸 받았잖아요, 파일을. 네. 파일로 여기서 이제 트니까 네. 연결해놓고 틀었는데 파일이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왜 가다가 팍 끊기는. 네. 영화가 15분 남았어. 15분 남은 끝나기 상태에서 15분 남았는데 끊어진 거예요. 네, 어떻게 했어요? 다시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그걸 다시 트는데 안 틀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 진짜 하늘이 노랗겠네. 그래서 이제 데이브 니어가 뛰어나가서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뭐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뭐 생각보다 구멍가게라서 네. 죄송하고 제가 뭐 저는 데이브 니어고요. 뭐 어쩌고 그래서 네. 막 한참 이제 막 자기 얘기를 하고. 피하랬네. 네. 제가 이제 다시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네. 급하게 제가 혹시 몰라서 파일을 다운받아 놓은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영화사에다가 그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네네. 영화를 1회 상영하는 건 문제가 없어서 네. 백업해놓은 파일을 가져다가 네. 트는데 이번엔 하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복사가 안 돼. 용량이 커서. 아니 용량은 괜찮은데 네.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는지 인식이 안 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용량이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게 제한이 돼 있는데 그거보단 적었어요. 음. 그래서 옮겨졌는데 음. 이쪽 컴퓨터에 와서 트니까 안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와, 미치겠더라고요. 막 다시 뛰어가서 다른 하드를 꺼내다가 네. 그걸 다시 다운받아서 와서 틀었는데 안 틀어져. 어? 와, 그래서 다른 네. 하드인데도 안 되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환불을 해드려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환불이 네.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데이브 니어는 계속 떠들고 계속 있고. 악마 대잔치. 야, 네. 근데 다행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진짜 죄송한데 김프로쇼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네. 되게 유쾌하게 뭐 항의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없이 네.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정말 다행이다. 제가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네, 네. USB를 가지고 거기다 옮겼는데 이건 또 USB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엄청 오래 거야. 걸리죠. 네. 와,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데 또 데이브 니어 아무 말도 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야, 대단하다. 제가 그걸 뽑아서 네. 다시 가서 연결을 했더니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한 10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래도 마무리했으니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 그걸 다시 해서 재상을 해서 네. 다행히 마무리하고 죄송하다 다행이네. 말씀드리고 예정 시간보다는 뭐 한 15분 이상 늦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늦게 끝나서 차 시간 때문에 네. 지방에서 또 올라오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분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먼저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근데 너무 죄송한데 이분들한테는 다음번 영화 보실 때 네. 뭐 어떻게 좀 보상을 해드려야 될지 뭐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죄송했어요. 정말 별일 다 했었구나.
야, 정말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들 상영할 때는 비가 막 이번에도 날리더니. 비가 엄청 왔어요. 아, 이번에도 맞아. 근데 우리들 상영할 때는 그 스크린을 저희가 150인치를 빌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크린을 무대에 세워놓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말고 그 옆 벽면에다가 네. 300인치 스크린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 넷이서 설치를 밑에서 해서 들어도 간신히 드는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벽에다가 네. 붙였는데 강풍과 함께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필 그날만 날씨 좋다가 아무 일 없다가 그날 네. 와, 그래서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한 4시 정도 넘으니까 이제 비가 좀 그쳤어요. 네. 바람은 막 미친 듯이 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세워놓고 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야. 노끈으로 다 묶고 그 또 의자를 그때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 캠핑 의자여서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생각 못한 게 있어요. 뭐. 그게 다 낮게 포장이 돼 있었어. 아, 진짜. 하나하나 가방을 열어가지고 아이고. 다 끄집어내서 그걸 펴가지고 110개 좌석을 세팅하고 야. 그거를 막 세팅을 다 끝내니까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밖에. 7시 이제부터 뭐 입장을 원래 시키려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7시 반에 입장을 시키고 네. 시작했다가 그 난리가 나가지고 야, 진짜 욕 보셨네. 와, 그거를 끝내고 나서 10시가 좀 넘어서 이제 끝났거든요. 네. 돌아갔는데 네. 110개를 가방에 담아야 되잖아요. 바람은 와. 미친 듯이 불고 날씨는 너무 추운데 야, 그거 남아가지고 네, 뭐. 가방에다가 다 집어넣고 데이브닝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그래도 뻔했습니다, 진짜. 이런저런 핑계로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아, 진짜. 그래서 아무튼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저희가 다음번에는 이제 5월 26일 날 네. 이동진 평론가 모시고 서칭 포 슈가맨 그럼 이동진 평론가도 같이 그 의자 접고 하나요? 시켜야 되겠어요. 네. 아,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 캠핑 의자 약간 업그레이드 됐네요. 아, 그럼요. 네, 진짜 지난번에는 이제 괜찮겠다. 그 돗자리 깔고 봤는데 네. 그게 이제 좀 불편하신 그렇죠. 게 있어서 네. 저희가 캠핑 의자를 준비해가지고 아, 분위기는 좋았어요. 좋네요. 네, 담요 덮고 앉아 누워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희가 네. 텐트도 하나 어? 텐트를 하나 깔아놨어요. 언덕 위에다가. 그리고 거기는 사실 추첨을 해가지고 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야.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추첨을 하고 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그냥 들어가서 찜하시는 분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했더니 한 커플이 잽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그분들은 좋았겠다. 누워서 보셨어요. 야, 진짜 텐트에서. 좋다. 네, 누워가지고. 약간 그 캠핑 쪽 협찬, 뭐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어떻게 뭐, 안 되나? 뭐 하여튼, 뭐 여기저기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많이들 놀라주십시오. 네. 막 협찬 받았었는데. 근데 거긴 메가박스니까 주지. 아. 우리는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네. 사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캠핑 의자를 깔 거다라고 얘기를, 그리고 스크린을 달 거다라는 얘기로는 사람들이 그렇지.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림이 나와야지, 네. 그림이. 그래서 사진 제가 여러 장 찍어놨습니다. 네. 미리 딱 보고 봤을 때 이제 그걸로 이제 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살짝 얹어보자면 리들리 스콧 감독도 옛날에 광고 쪽 엄청 유명했었는데 영화 막 이거 누가 이 큰 영화를 시켜줘 콘티를 막 채색까지 다 해가지고 네. 보여줬더니 연출시켜줬더니 일화가 있어요. 아.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진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림이 사진이 있어야 있으니까 사진 괜찮거든요. 네, 뭐 좀 반응이 있겠죠.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네. 캠핑과 관련된 뭐 있으시면 네. 저희하고 좀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에이리언 커버넌트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이 적응 안 된다. 시네마스터가 끝나다니 말도 안 돼. 그래도 김포로쇼에서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은 계속됩니다. 새벽 4시에 언깨비였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리언 커버넌트. 네. 저는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안 본 상태에서 봤으니까 네. 이동진 평론가 평이 그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봤어요. 극장에서 볼까 말까 하다가 워낙 뭐 평이 안 좋길래 네. 뭐 되게 하여튼 실망스럽다고 막 평을 해가지고 네. 별론가 보다. 그리고 이제 안 봤었는데 이번 거를 보니까 안 보고 나면 어떤가 싶어요. 뭐 그냥 재밌게는 봤는데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 네. 궁금했던 게 해결된 느낌은 줄겠죠. 데이빗 월터 요 설정이 네. 처음에 잘 모르니까 제가 1편에서도 나왔나? 그렇죠. 나왔나 보다. 그게 헷갈릴 수가 네, 있구나. 그게 약간 처음에 좀 따라가는데 그러네. 헷갈리더라고요. 완전히 헷갈리겠다. 총 쏘고 막 뛰어가고 네. 그럼 데이빗도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사실 프로메테우스 본 지가 꽤 됐으니까 그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걸 보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적어도 그 데이빗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고, 근데 사실 이거 몰라도 크게 상관없겠지 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많이 헷갈릴 수가 있겠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데이빗 월터 뭐 이러면서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1탄에 나왔던 애란 얘기야. 2탄에 있는 애도 애란 얘기야. 그게 약간 갸우뚱하고 헷갈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수 그거 있죠. 똑같이 헷갈렸던 게 전 러브레터 보면서 헷갈렸었어요. 아. 이게 갖다 드릴 게 아닌 거 같아. 뭐야, 둘이 똑같다는 거야, 닮았다는 거야, 뭐야. 굳이 이즈키? 처음 봤을 때 이해를 못했어. 이즈키? 굳이 이즈키? 이름을 기억하네? 그 러브레터 보면 그 남자애가 석양 쫙 받으면서 책 보고 있는 장면 계속 그걸 이제 유중히 보잖아요. 네. 마지막에 근데 그 도서 빌려 카드. 팍 보면서 이렇게 자기 그려진 카드 딱 보면 때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런단 말이에요. 5장 연달아 그 이름이 그려져 있으니까 후지즈키 스트레이트 플래시 이렇게 한단 말이지. 후지즈키 스트레이트 플래시. 이걸 외운 기억이. 아니, 수많은 아름다운 장면을 했는데, 스트레이트 플래시를 기억하다. 스트레이트 플래시. 그때 엄청 감동적이란 말이야. 왜 그래? 감동적인 거야. 내가 감동받았다고. 진짜 묘하다, 저거. 네. 근데 좀 재밌는 사소한 사실도 있긴 있어요. 에이리언 시리즈를 계속 보신 분들은 그 AI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사실은 파스빈더가 분한 그 인공지능이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해서 지금 이제 이 거대한 시리즈에 거의 지금 키를 쥐는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부각이 된 거지. 사실 1, 2, 3 예전 시리즈에도 AI들이 나와요. 그 이름들 앞 글자가 A, B, C, D 이런 순으로 갔거든요. A, B, C 이렇게 갔다가 이제 데이빗 했을 때 D였고. 근데 이제 이 영화 커버넌트가 개봉하기 전에 AI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의 홍보 영상 같은 영상물이 먼저 공개가 됐어요. 웨이랜드. 거기서 이제 월터를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딱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A, B, C, D 하다가 왜 W야? 그 엄청난 미래 얘기인가?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가 왈가왈부했었던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프로메테우스와 이 커버넌트가 기존의 시리즈보다 한참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코드는 이제 다 깨져버렸는데 뭐 그런 게 있다. 좀 시대상이 많이 반영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에리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때 당시 에리언이 나왔을 때가 80년대인가 79년도인가 아마 그때쯤에는 에리언이라는 존재,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모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좀 식상할 때쯤 되니 우리 곁에 찾아온 AI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할 때쯤 되니 오히려 보면 이 커버넌트는 에리언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이제 키를 잡고 하는 월터, 데이빗, AI에 대한 공포가 더 서려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고 느끼면서 참 시대를 잘 묻어서 설명할 수 있는 영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이제 리들 스콧이 이제 커밍아웃을 했던데 외계 생명은 인터뷰한 걸 보면 외계 생명체는 고도로 발달된 지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들은 우리한테 뭔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진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세상의 모든 감독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아니면 얼마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드냐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리들리 스콧은 이 얘기를 가지고 가장 설득력 있게 가장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가 사실 감독들이 다 달라요. 리들리 스콧이 계속 연출을 한 건 아니고 그 당시 최고로 핫한 감독들이 한 편씩 다 했거든요. 의외의 감독들도 있어요. 세븐을 만든 데이비드 핀처도 이 영화를 만들었었고, 장페이르 주네라고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도 4편을 만들었고, 제가 제 기억에 극장에서
본 에일리언이 처음 제가 본 건 4편이었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2편이었죠. 2편이 제임스 카메론, 3편이 데이비 핀처, 4편이 장페르 주네. 거기 이제 위노나 라이더가 나오고. 근데 심지어 그 리플리라는 엄청난 여전사 캐릭터, 시고니 위버가 분화한 캐릭터가 3편에 죽어요. 근데 이건 뭐 스포일러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4편에 다시 리플리가 안드로이드처럼 새로 만들어진 설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주인공도 되살려내서 이런 식으로 시리즈 안에 다시 녹여놓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 이제 다시 커버넌트와 프로메테우스를 보니 정말 현실적인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온 알파고 이후로 우리가 뭔가 실감하게 된 우려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래서 웃기게도 그러니까 원래 에어리언 시리즈의 못해도 한 100년 전 상황인데 훨씬 더 기술이 발달한 세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 약간 좀 희한한 시리즈가 되어버렸죠. 저는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네. 그 처음에 이제 감염되는 장면은 굉장히 그럴듯해서 그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참 보면서 이 에리온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참 부주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인간들이 부주의하게 나와. 근데 뭐 저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다가 언젠가는 저게 될 텐데 뭐 그걸 잘 조심하다가 감염되는 걸 보여주면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뭐 이런 했어요. 생각도 해요. 그냥 뭐 좋게 감독편을 들어주자면 미래니까 뭔가 외계 생명체나 행성에 대해서 만연한 뭔가 좀 너무 일상적인 그런 환경으로 접하다 보니 좀 그렇게 새로운 데 가다 좀 부주의하게 행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답답해가지고 뭐 좀 뭐 헬멧이라도 쓰고 다니니까 그 거기서 사실 근데 뭔가 연출한 의도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모두가 월터를 신뢰하잖아요. 월터의 성능이 얼마나 그러니까 뭐 걔네 설정상으로도 막 아직 지금 목적지까지 가려면 7년 4개월이 남은 정도로 그 전 기간도 몇 년은 있었을 텐데 걔네는 다 자는 동안 뭐 물론 프로메테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얘한테 모든 걸 맡겨놨잖아요. 얘가 뻥날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컴퓨터 부팅 안 되듯이. 근데 거기에 대한 오류는 없을 거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세상이란 게 더 공포스러운 게 처음에 얘네가 그래서 탐사선이 딱 수중에 착륙을 한 다음에 대기질 체크를 막 하거든요. 지들끼리. 막 그러고 있는데 월터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미처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문을 열어버려요. 전 그때 뭐가 사람들이 놀라거나 리액션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 그 장면이 가장 공포스러웠어요. 월터가 먼저 눌러가서 문을 쫙 열어요. 뭐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거의 지구랑 흡사한 대기다라는 이제 가닥이 나오고 있는 서로 막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월터가 문을 찡 여니까 애들이 도열해서 쭉 내려버려요. 그게 얘네가 그걸 확인하는 장면이 생략됐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월터가 문을 여니까 애들이 하던 말을 멈추고 그냥 따라서 나서거든요. 헬멧을 안 쓰고. 지금 우리 휴대전화 번호 안 해오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오는 공포. 그랬으니 얘네는 위험을 인지를 못했다가 아니라 위험하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게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타이밍을 놓칠까봐 리들리 스콧 감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온 거를 읊어드리자면 뭐 계속 리들리 스콧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딱 뜰 때 리들리 스콧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이 제작사 그 스카프리 이 멋있는 리더 필름이 뜨고 시작하거든요. 이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들은 특유의 톤이 있어요. 염세적인. 네. 그래요. 제가 최근에 보고 용기를 얻은 더 그레이도. 한때 이게 스카프리라는 글자도 안 뜨고 그냥 새만 날아가고 끝나다가 뭐 다시 또 이 영화에서는 스카프리라고 적었더라고요. 뭐 왔다 갔다 하는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거나 리들리 스캇 감독이고 영국 출신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했고 뭐 프리랜서로 뭐 방송국에서도 일하고 CF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다가 네. 지금 배 감독님처럼 5년을 준비해가지고 장편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네. 그게 깐느에서 특별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5년만 준비하시면 돼요. 이 영감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를 잘해야 돼. 네. 못 봤는데 보셨어요, 데뷔작? 듀얼리스트. 봤어요? 네. 어땠어요? 재밌어? 재밌어요? 통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CF나 뮤직비디오 연출했던 감독이 자기 데뷔작을 만들면 좀 시각적으로 화려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그냥 관념이 있는데 이것도 뭐 시각적으로 뭐 엄청나다면서요? 이게 근데 사극이에요. 그 내용이 좀 특이한 게
시대극. 시대극. 사극은 깜짝 놀랐네. 사극. 대리분이야? 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게 사극이거든. 영국 사극. 이게 근데 되게 하비 케이틀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이제 데뷔작 상을 받은 황금 카메라상이라고 신인 감독상 같은 건데 이걸 봤거든요. 네.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둘이 계속 서로 앙숙인 관계가 있어요. 얘네가 결투를 계속해요. 온갖 방법으로. 네. 남자 둘이. 결국 그래서 한 명이 죽는 얘기인데.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데뷔작인 줄 모르고 봤다가 희한한 영화가 있네 했다가 이게 황금 카메라상을 깐느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는데 감독이 리들리 스콧이었어? 하고 다시 보니 좀 놀란 게 막 세련되고 화려한 걸 막 뽐내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에요. 굉장히 근데 장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고풍스럽고 멋있고 그 편집들이 좀 리듬이 남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뭐 하여튼 뭐 그 전에 광고에서 일단 광고계를 휩쓸고 영화계로 넘어온 네. 감독의 거의 시초니까 그렇죠. 아마, 네. 그리고 두 번째 만든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영화이자 헐리우드에서 처음 만든 영화가 에이리언입니다. 네. 에이리언 79년도 그 영화의 프리퀄을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79년도 작품의 프리퀄이 2017년도에 개봉을 해가지고 한 옛날 얘기를. 그래서 지금의 관객들이 약간 익숙하지 않을 법한 이야기라 뭔가 이 영화를 가지고 새로운 관객을 끌어오기는 좀 쉽지 않나,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 게 있고, 그러고 또 이 감독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뭔가 이 감독의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블레이드 러너. 네. 82년. 지금은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면 뭔가 뭐 SF의 고전, 네. 뭐 원작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봉할 때 폭망했거든요. 그 주인공 누구죠? 해리슨 포드인가? 네. 해리슨 포드를 그때 제일 잘 나가던 해리슨 포드를 데다가 SF를 찍었는데 폭망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했겠지. 뭐야? 스타워즈인 줄 알고 봤는데. 뭐야? 이렇게 광선검 어디 갔어, 이거? 왜 이렇게 애들이 우울해? 이렇게 됐겠죠. 뭐 약간 이렇게 약간 글루미하고 막 그로테스크한 SF의 거의 뭐 시조가 되는 그런 영화인데 이것도 어떤 경향성이냐면 그런 뭐랄까 우울한 정서가 있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편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리들리 스콧은. 그런 거에 첫 번째. 블레이드 러너도 극장판은 별로였는데 감독판을 보고 나서 이 양반이 감독판으로 봐야 되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명작으로 많이 인정을 하는데 제대로 만들라고 그래요. 제작자랑 타협을 하지 말라고 나이가 몇인 야기도 타협하냐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요 블레이드 러너 감독판은 이제 몇 번 리뉴얼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되게 저 탐냈던 게 있는데 약간 그 은색 가방, 007 가방 같은 박스, 영화에 나온 소품 가방 그대로 해가지고, DVD 막 안에 들어가 있고, 몇십만 원 해가지고, 이 새끼들 장사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감독이 또 DVD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부가 영상에 엄청 신경 쓰는 또 감독으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면 일단 출시되면 기다려야 돼요. 네. 감독판이 나올 거거든. 감독판도 그냥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똑같은 케이스가 이제 킹덤 오브 헤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극장판보다 거의 뭐 1시간인가 더 러닝타임도 길어지고, 거기에 전체 부가 영상이 거의 한 4시간 될 거예요. 네. 뭐 세트 만드는 것부터 기획하는 회의부터 해가지고 콘티를 직접 그리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시초가 되는 블레이드 러너. 네. 그리고 심지어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예전에 왕왕 책으로 팔려요. 자기가 그린 그림 콘티가 보고 있으면 그냥 막 그래픽 노블 뺨치거든요. 거기 어떤 영화에서 구현된 색감이나 구도가 거의 그냥 자기 손으로 이미 채색이 된 콘티 형태로 완성이 되기로 유명한 좀 굉장히 재능 있는 노인네죠. 그렇죠. 네. 그 블레이드 러너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든 게 또 유명한 게 84년 애플 맥 광고. 네. 그 빅브라더가 나오고 집어 던지고 네. 그걸 또 이 감독이 연출하거든요. 다 해먹었어.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장이니까요. 네. 리들리 스콧이야. 네. 그러고 나서 좀 말아먹은 것도 있죠. 블랙 레인이라는 영화 봤어요? 네. 화이트 스콜이라는 영화 봤어요? 네. 봤네, 내가 다 봤네. 약간 주춤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러고 나서도 뭐, 델마 루이스, G.I. 제인, 또 유명한 글래데이터. 한니발은 제가 안 봤는데, 안 볼만 하더라고요, 평가가. 한니발? 네. 난 재밌었는데. 재밌어요? 네. 평가는 별로 안 좋더라. 오히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면 80살 아닙니까? 근데 네. 그래도 지금 이런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놀랍긴 한데 네. 예전에 정말 전성기 때의 어떤 정말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영화를 찍어낸 사람의 자기의 가장 성공하고 유명한 시리즈의 프리퀄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면 네. 좀 허망한 느낌이 든다. 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몇몇 팬들은 다시 에얼리언의 그 예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한 수작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동진 평론가는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메테우스이 뭐야 이게 혹평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프로메테우스가 지금 이 영감님이 에얼리언을 다시 만들었을 때 그에 걸맞는 방법으로 만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 건 이거 그냥 드니 블랙한테 연출시켰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런 느낌. 리들리 스콧한테 기대하는 모습에 따라 가지고 네.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갈릴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정리하자면 뭐 킹덤 오브 헤븐, 아메리칸 갱스터, 바디 오브 라이즈, 로빈 후드, 프로메테우스, 카운슬러, 마션까지. 뭐 이런 영화들을 연출을 했고 참 되게 묘한 평가인데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중에 제일 흥행한 작품이 뭘 것 같아요? 킹덤 오브 헤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마션이에요. 마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오히려 후한 평가를 주고 싶은 게 아, 그렇군요. 약간 거장이라고 하면 어깨에 힘 빡 들어간 그런 영화를 연출할 것 같고 그런 걸로 사람들의 평단의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에 만든 마션이라는 영화를 연출을 했단 말이죠. 아, 재밌었지. 이 양반이 이제 가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또 흥행도 하고 그렇지. 또 뭔가 힘을 쫙 뺀 이 양반이 웃길 줄도 안 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이 양반의 그런 뭐랄까 영역, 이 레인지, 네. 범위를 보고 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거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렇죠. 들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참 매력 덩어리 영감님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그래 리들리 스콧 염세적인 감독 그래 커버런트 에얼리언 봤는데 그 정도로 난 빡세지 않아. 뭐 철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 사실 그냥 좀 공포 영화인데 뭐 그런 거 아니야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카운슬러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보고 나면 죽고 싶어져요. 정말 똑같은 세상. 우리 살아서 뭐하나 이거를 2시간 동안 계속 보여주거든요. 네. 예. 뭐 그냥 간단하게 설정으로 퉁치고 감독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에리언도 그냥 뭐 설정에 후가시 잡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하면서 프로메테우스로 다시 또 그렇지. 설명을 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양반이고 또는 또 개인적으로 감동이 컸던 거는 킹덤 오브 헤븐을 보면서 삶이란 무엇이고 종교란 무엇인가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알파부터 끝까지 네. 한번 설명해주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럴수록 뭔가 크게 때려 부어가지고 크게 돈 버는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 뭔가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에 천착해가지고 이렇게 쭉 꾸준히 만들어내는 거 보면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남들은 그러면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좀 카운슬러는 좀 과한 것 같고. 카운슬러는 일단 하베르 바르뎀 그리고 뭐 마이클 파스빈더, 페널로페 크루즈 막 그리고 쟁쟁한 진짜 엄청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지옥을 한번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건 시나리오 작가가 커맥 메카시라는 엄청난 소설가인데 한 염세하는 영감 둘이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걸 한번 보여주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고민 좀 해라. 이러고 이제 보여주는 영화라. 혹시 중간중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영화를 안 보셨다면 영화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재밌죠. 네. 또 정말 특이한 게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세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요소를 너무 잘 넣는 것 같아요. 프로메테우스만 하더라도 IMAX 그 압도적인 풍광과 그 스펙타클에서 오는 어떤 감동을 사람들이 이제 조금 즐기기 시작할 때 IMAX는 이렇게 써야 돼 하면서 이제 한번 보여준 감이 있고 항목 세트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지어가지고 막 그렇죠. 포고시 원천 쓰고. 그렇죠. 그리고 뭐 CG 안 쓰고 만들면 이렇게 나와. 뭐 이러면서 한번 보여준 감이 있고. 그리고 요즘 뭐 니네 쫄깃쫄깃하고 무서운 영화 좋아하지?
원래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근데 니네 인공지능 요즘 좀 무섭지? 얘네가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시대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씩 변형해서 계속 살아남는 시리즈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향이. 이번 영화에 있어서 그럼 조금 아쉬운 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화 얘기 안 하고 리들리 스콧 얘기만 지금. 그래서 커버노트가 별로였다. 그러니까 전 상징적인 장면 하나씩 생각나거든요. 네. 1, 2, 3, 4편, 뭐 프로메테우스 같은 것만 해도 4편은 잘 기억을 잘 안 납니다만 4편에서 쓸데없이 리플리가 안드로이드로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그 자기 능력을 막 뒤돌아서서 막 3점슛 거리보다 한참 뒤에 있는 농구 골대에 막 공 집어넣어서 넣어버리고 막 저 어떻게 찍었지? 막 이러면서 놀라고 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장면은 사실은 빡빡머리 리플리 이제 숨어 있을 때 벽을 뚫고 머리를 뒤밀고 입 속에 입이 돌출되면서 시고니부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 에얼리언의 그 점액질의 그런 명장면들이 하나씩 꼭 있었던 것 같은데 커버넌트에서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는 게 그러네요. 그렇게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여전사 캐릭터가 부각되는 영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사적으로 좀 흥미로운 시기긴 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에어리언 1편이 79년도에 나왔고 아마 같은 해 혹은 그 다음 해에 터미네이터 1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미래에 대한 묵시록적인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직도 역사상 손꼽히는 여성 캐릭터 강인한 여성 캐릭터 그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번 편은 가장 그게 느껴지지 않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죠. 여성 캐릭터가 네. 존재감이 좀 제일 좀 적기는 하죠.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자가 사람에서 AI로 많이 넘어간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고 네. 사실 뭐 이야기 자체도 오히려 이렇게 되게 설정한 시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프리퀄인데 프리퀄의 첫 번째 작품은 이해가 돼요.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네. 근데 두 번째 작품은 그냥 하면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냥 더 이상 이제 똑같이 또 이렇게 뭐 스타트rek처럼 돌아다니면서 할 거 아니야. 찾아 헤매겠지 싶은데 그 마지막을 찍는 세 번째가 그 둘 사이에 있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된 별에 가서 인류의 조상격인 그 외계한테 가서 우리의 창조의 이유와 이런 네. 것들에서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이 3부작에 있어서 2편이 보통 돋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힘을 3편을 밀어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 2편이야말로 굉장히 힘 빼고 3편을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에 좀 집중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시리즈를 복귀하면서 자, 이 지옥의 루프에서 계속 헤매라 이런 느낌이 된 건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프로메테우스에서도 그 밀레니엄에 나왔던 여배우 루미 라파스. 루미라파스가 진짜 하드캐리 하거든요. 프로메테우스 보면 진짜 경악할 만한 장면들도 나오고 그래서 좀 그런 걸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오히려 커버노트 예고편에서 막 정말 공포에 질려서 막 우주선을 뛰어가고 하는 여성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예고편에 나온 여배우는 그렇죠. 네. 그냥 앞에 너무 빨리 죽는.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 근데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 영화의 방점은 거기가 아니었구나 싶은 게 그 신을 믿는 선장 뉴 캡틴이 물어보잖아요. 데이비드한테 넌 뭘 믿냐 했을 때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면서 이 체스트 버스터가 일어나면서 에얼리언의 풀샷 앙증맞은 풀샷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창조주인 데이빗이 딱 같이 걸리는 장면. 이 장면이 저는 이제 이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같은데, 그러고 보니, 이제 계속 동호 방법으로 여전사의 순환사를 보여주던 공포물에서 한 단계 좀 진일보한 시리즈가 됐구나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들고. 네. 그러니까 뭐 이번 편 같은 경우에 정말 저는 좀 힘을 뺐다 싶은 게 그냥 과거의 에어리언을 잊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복귀를 하면서 원래 이런 시리즈야. 근데 난 이거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인류의 시작이 외계인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찾는 이야기를 제대로 해볼 거야. 다음 편에. 약간 요런 컨셉이라 사실. 살아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면 하나하나 뭐 훌륭하지만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일견 좀 무서웠지만, 일견 좀 마음 편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리언에 대해서 좀 많이 잊고 있었던 게 있어서 되게 향수가 느껴지는 뭐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를 보고, 근데 좀 너무 묵직한 철학을 여기 막 억지로 녹여놓으려고 해서 장르적인 재미는 좀 그렇다. 좀 부담된다. 특히 프로메테우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욕을 좀 먹었는데, 커버넌트는 다시 좀 본궤도에 돌아온 느낌이고. 그렇죠. 커버넌트는 저걸 안 봤어도, 네, 프로메테우스를 안 봤어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로만 즐기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튀는 장면이 사실 영화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피아노 치고 웨일랜드 그러니까 데이빗의 창조자.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의 설정보다 더 앞선 이야기가 이 앞에 툭 튀어나와 버린 건데 그 대사들이 사실 이 시리즈를 지금 이 영감님이 또 만들게 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걸 빼고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던 에얼리언이다 막 하던 그 시리즈 그대로 본연의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리고 보면 전작들이 그때 가장 핫한 감독들이 연출을 맡으면서 각 시리즈 각 편마다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설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그 에얼리언 때려잡는 무기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런 걸 또 찾아보면 즐길 시리즈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본격적으로 이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겉도는 듯한 느낌인데 뭘 집어서 이야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 이 영화는 그 정도는 그거 좀 물어봐주세요. 세계관에 대해서는 잘 풀어서 나온 걸까요? 왜냐면 제가 그 프로메테우스를 안 본 입장에서는 뭐 인류의 기원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얘기는 하고 홍보는 많이 하지만 영화를 실제로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렇지 저렇게 볼 수도 있지라는 생각은 AI가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말고는 일종의 되게 짓궂은 조크처럼 정리를 해버린 감이 있죠. 사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다 하면 사실 프로메테우스를 보고 저는 매트릭스 1편 본 때랑 똑같았거든요. 우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놓고 끝? 근데 자 알아서 상상하시라. 근데 만약에 뒷이야기가 나온다면 뒷이야기를 만약에 하면 제 느낌상인 그려진 이미지는 막 브루스 올마이트에 나오던 갓이 나와가지고 우리 왜 만들었어요? 뭐라면 대답해줘야 되는 정도로 이걸 어떻게 풀 건데 싶었는데 그 뒤편인 커버넌트를 보니 뭐 어떻게 하기 힘들었겠다. 그래서 좀 다시 또 뒤로 좀 이걸 밀어버린 느낌.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는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에반게리온 극장판이 다시 개봉하는 듯한 느낌이죠. 결국 또 마지막 편을 안 만들고 이 양반이 계속 미루고 있는데 뭐냐면 프로메테우스 제일 처음에 그게 나오거든요. 인류의 태고의 모습이 쫙 나오면서 이상한 외계인 한 명이 뭔가 시꺼먼 약을 먹고 무식 확 부러지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인류의 시작이야? 뭐야 뭐 설명 안 해주고 이걸로 끝나? 하고 또 쭉 달려가거든요. 또 그런 것처럼 이번 커버넌트에서도 뭔가 그 인류의 시작 이전에 그 이전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이지. 우주인이 이제 사실 에얼리언 시리즈에 계속 등장했던 일명 스페이스 자키 그리고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외계인이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프로메테우스는 에얼리언 세계관과 좀 다른 이야기야라고 사실 감독이 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에얼리언 원래 시리즈와 연결이 되는 식으로 끝이 났었는데 그래서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좀 박력이 있었어요. 이 영감은 외계인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인을 창조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근데 그 지구인을 왜 만들었는지를 묻는 걸 다음 편에 만들겠다고?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자, 에얼리언 시리즈 다시 시작하자. 이런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니. 설명을 이게 1편에서 인류의 시작을 보여줬는데, 뭔가, 대꾸를 이룬 것처럼, 2편인 커버넌트에서는, 인류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인 AI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대꾸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그 최초의 외계인이 인류를 만들었던가 이유를 유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 지금 AI를 어떻게 너희들 만든 거 봐봐라 이런 이유로 했는데 근데 거기서 오는 되게 신선한 감상은 뭐냐면 근데 만들어진 크리에이티드 된 그 피조물이 신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되게 묘한 지점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뭔가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그걸 마무리를 3편에 짓겠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도록만 또 짚고 넘어가서 네. 처음에 시작이 되게 신선하죠.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어렵할 때 또 본격적인 이야기는 스릴러로 가서 그냥 뭐 보여주고 뭐 그 안에서도 뭔가 에어리언들이 뭐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유추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걸 많이 설명하진 않고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가 처음에 가지고 가는 그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은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세계관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야, 제가 그 네. 두 분하고 같이 방송을 1년 넘게 하면서 네. 오늘 같이 말을 안 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심하다. 프로메테우스를 안 보고 오니까 할 말이 없네.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또 커버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프로메테우스가 왜 재미없다고 하는지도 이해가 가긴 해요. 좀 약간 너무 무게 잡고 에일리언 원래 이런 거 아니었잖아. 쉽게 이제 실망을 느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근데 뭐 커버넌트는 저는 오히려 에일리언 예전에 봤던 근데 좀 기분 나쁘고 무섭고 막 이렇게만 생각되던 이 장르의 영화가 라이프를 보고 나서 좀 실망한 마음에 커버넌트를 봤더니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이 전작들을. 그렇죠. 네.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라이프는 뭔가 되게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네. 이거는 뭔가 그래도 좀 나름의 철학을 담으려고 노력해서 네. 묵직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영화가 심플하다. 복잡한 거 많이 없고 2시간이 넘는데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 땅 터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막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상황을 거기 나도 같이 그걸 경험하는 거의 체험적인 영화 경험을 하고 나오는데도 뭐 너무 불쾌하거나 너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지막엔 그래도 깔끔하고 거기다가 나에게 생각할 거리까지 던져주면서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오락 영화로서의 재미를 누군가가 물어보면 당연히 너무나도 재밌는 장르 영화를 만들어내는 영감님의 실력. 네. 그래서 뭐 기대하게 되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마지막에 그 나머지 남겨진 여자 주인공과 데이빗 인공지능 머리만 덜렁 남은 걔를 데리고 가자라고 해서 당연히 그 데이빗은 지구로 가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다라고 어차피 이래 된 거 우리를 만든 사람 그 최초의 외계인한테 찾아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왜 우리를 만들었나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엔지니어드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엔지니어드 했나 한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러 가자 하고 끝나는데 이 편은 거기 간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그 데이빗이 거기를 작살내는 장면이 잠깐 중간에 나와. 이것도 좀 약간 튈 수가 있는데 네. 그 설명되는 게 이제 1편 프로메테우스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가서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은 이미 뭐 죽은 것 같고 네. 데이빗이 그 태초에 우리를 만든 외계인들 작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3편에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본격적인 하게 될 이야기는 3편이 있으니 1, 2편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되게 또 하나의 거대한 떡밥을 남겨둔 채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실망스럽기도 한데 기대되는 바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3편이 생뚱맞게 그 후 얘기로 들어가서 모르겠고 그냥 에일리언한테 쫓겨봐라 이러고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신을 우습게 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근조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영화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오만한 피조물들의 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AI인 데이빗이랑 월터가 딱 나왔는데 자기가 만든 크리에이터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죽을 건데 그리고 후카시를 잡잖아요. 막 이상한 질문하니까 됐고 차나 따라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후카시 잡는데 표정은 미묘하지만 그때 딱 실망하는 약간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그 나머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AI를 창조했는데 네. 창조된 AI가 인간을 숙주로 장난을 쳐서 신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데 사실 우리에겐 그게 신에 대한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걔한테는 인간이 안중에도 없거든요. 내가 창조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을 사실 배제해놓고 걔네를 그냥 숙주로밖에 쓰지 않는 내용인 건데 그게 어떤 거만한 인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영화가 될 수 있죠. 니네가 AI를 만든 것 자체가 니네를 만든 엔지니어에 대한 너의 도전이다. 그러니
네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신에 대한 신의 고유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리에이션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면서 AI가 크리에이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답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신의 행위를 그냥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게, 근데 왜 크리에이션 하는데 그 크리에이션의 방법이 또 파괴적이어야 되고, 근데 태초에 그 시작이 뭔데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듯한 한계도 보여가지고, 아마 그 나머지 이야기하게 된 3편에서 감독이 만약에 대답을 찾았다면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아니면 아직도 그게 크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저는 뭐 크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렇죠. 아마 신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정리를 하자면 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피조물들의 오만한 상상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들이 하고 있는 거는 신을 따라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인 시작이 되는 궁금함, 왜 만들었는데에 관한 질문이 3편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영원히 미뤄질 예정이 있다. 일 수도 있을 것 같다. 3편에서 내가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쉽게 결론 낼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날 방송을 했는데 그러게. 오늘 김프로쇼 이래? 오늘 이렇지 않아요. 네. 이렇지 않은데 오늘은 제가 프로메테우스를 못 보고 네. 왔기 때문에 뭐 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매주 영화를 한 편씩 골라가지고요, 개봉작 중에 스포일러가 없이 소개해드리는 편 하나, 네. 그리고 스포일러가 오늘처럼 포함되어 있는 얘기, 보신 분들이 들으실 만한 얘기를 이렇게 꾸며드리니까요. 아무튼 앞으로 매주 한 편씩 저희와 함께 영화를 들으시면서 네. 뭐 보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시간 이제 김프로쇼로 합류해가지고 하셨는데 네. 소감을 한 말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소감 내지는 각오 뭐. 한 편 찾으니까 괜찮네요. 2편 불안해서 잘 못 찾겠던데 생각도 못 하겠고. 그리고 황대리님이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네마스터를 들어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던 분들, 여기서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제가 하는 게 뻘소리가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찾아 들어주시고, 네. 계속 같이 좋은 영화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아무튼 뭐 의견도 있으시면 이렇게 저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방송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개봉작 하나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